또다시 넷플릭스 1등을 달성한 흑백 요리사2는 이번에도 백조원과 안성재 심사위원이 맛을 평가하며 제야에 숨겨진 고수들과 이미 경력을 인정받은 셰프들이 요리로 대결을 벌이는데요. 특히 가장 관심을 모은 건 흑백 팀전입니다. 나는 하나도 긴장 안 하는데. 핀 미션에서 유독 의견을 세게 밀어붙여 시즌2의 새로운 빌런인가 싶었던 임성근 셰프. 특히 팀 미션 중에 최강록 셰프나 정우영 셰프가 은근히 걱정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임성근 셰프는 16세에 조리계에 입문해 19세에 이미 조리실장 자리에 올랐으며 흑백 요리사에서 지나가듯 던진 소스 한 5만 가지쯤 해봤다는 말 역시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임성근 셰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휴대폰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는 레시피를 조금씩 바꿀 때마다 모두 카카오톡 창에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섬세함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 강남에서 잘 먹히는 레시피가 경기도 수원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지역마다 선호하는 염도와 당도까지 모두 메모해둔다고 하죠. 이 영상에서도 임성근 셰프는 모든 채소로 김치를 담글 수 있어 김치 레시피만 해도 1000가지 정도 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렇게 메모가 몸에 밴 사람이었기에 소스 5만 가지 가능하다는 말도 15분이면 끝난다는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자신감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흑백 요리사 시즌1에서도 팀 미션을 보면 백수저 셰프들이 각자 자부심이 강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모두 대가인 만큼 소스를 누가 만드느냐부터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실력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저 사람이 정말 나보다 잘할까? 선뜻 믿기 힘든 상황이었죠. 임성근 셰프는 다른 셰프들과는 차별화되는 강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식 대첩3 경력이었습니다. 사실 임성근 셰프도 한식 대첩3에 처음 나갔을 때는 집에서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가도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서 요리를 해야 하는 방송 특성상 너무 정신이 없고 긴장돼서 시작 소리가 들리면 처음에는 멍해지고 레시피가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경연 프로그램의 압박을 몸으로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리 대가라 해도 카메라 앞에서는 실력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처음 호흡을 맞추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역할을 먼저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임성근 셰프가 한식 대첩3의 우승을 목표로 나간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매일 같은 주방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인생이 너무 무료하게 느껴졌고 추억이나 하나 남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그 결과가 우승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자였기 때문에 흑백 요리사에서도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팀을 이끄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성근 셰프는 철학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과거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그는 한식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남기는데 그건 바로 음식에 멋부리지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식재료를 아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이런 그의 철학은 경연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참외 껍질인데 흑수저 팀은 참외 껍질이 질기다고 판단해 모두 벗겨낸 뒤 요리한 반면 백수저 팀은 질기란 사실을 알면서도 얇게 썰어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참외의 모든 부분을 써서 식재료를 아끼며 맛과 향을 살리려는 선택이었는데 이 작은 차이가 결국 경연의 승리로 이어졌죠. 백수저 팀에서 처음부터 가장 신뢰를 받은 인물은 후덕죽 셰프였습니다. 특별히 나서지 않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소스 파트를 맡아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죠. 이건 경력에서 나오는 무게였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 주방에 들어간 후덕죽 셰프는 21살의 나이에 소공동 반도호텔의 중식당 용궁에서 처음 중식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용궁 측은 그를 뽑을 생각이 없었지만 후덕죽 셰프는 같은 가게를 3번이나 찾아가 한 번만 써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조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석 달은 월급 하나 안 받고 바닥 청소부터 온갖 심부름에 셰프들 작업복 빨래까지 모두 도맡게 되었죠. 그렇게 버텼더니 4개월째에는 용돈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 달부터 조금씩 요리를 배우며 본격적으로 중식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후 1977년 삼성 신라호텔 8선에 입사했고 1994년에는 호텔 업계 최초로 주방장 출신 임원 자리에까지 오르며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에서 오랜 회사 생활을 해온 그는 긴 사회생활 덕에 팀원들을 조율하는 능력도 뛰어났는데 그 부분이 흑백 요리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죠. 흑백 팀전에서 백수저 팀은 요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김희은 셰프는 미리 작은 디쉬를 만들어 보자고 했고 임성근 셰프는 1, 2인분 제작은 어렵다며 우선 각자 재료 손질과 요리를 하다가 중간에 소스 맛을 보자고 제안했죠. 의견이 엇갈리던 이 순간 중심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후덕죽 셰프였습니다. 후덕죽 셰프는 각 셰프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짚어주었습니다. 시간 안에 요리를 완성하려면 먼저 재료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임성근 셰프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었죠. 결국 셰프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먼저 진행하고 중간에 소스 맛을 점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후덕죽 셰프의 말에 자연스럽게 무게가 실렸던 이유는 그가 권력가들의 셰프라 불릴 만큼 세계 각국의 귀빈들에게 요리를 대접해온 인물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이건희, 이부진으로 이어지는 삼성 3대에게 모두 칭찬을 받았던 것은 물론 장점인 전 주석에게는 중국 본토보다 맛있는 요리라는 찬사를 들었죠. 단골 중에는 이른바 회장님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후덕죽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불도장을 먹고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의 요리는 마지막까지 찾게 되는 맛이었죠. 의외로 그의 요리의 비결은 인간 댐댐이라고 합니다. 그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음식을 손님에게 전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죠. 후덕죽 셰프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아직까지 매일 주방에 출근해 예약 상황을 확인하고 오픈 시간 10분 전에는 모든 요리사들과 함께 전날 손님들의 피드백, 오늘 방문할 손님의 특이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한다고 합니다. 최유광 셰프와 후덕죽 셰프의 관계성 역시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성근 셰프가 이를 지시할 때는 군소리 없이 따르던 후덕죽 셰프가 중식 후배인 최유광 셰프가 지시하자 순간적으로 째려보는 장면이 포착되며 인터넷에 밈처럼 퍼졌죠. 실제로 최유광 셰프는 후덕죽 셰프의 직속 후배입니다. 최유광 셰프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신라호텔에서 근무했고 후덕죽 셰프는 1977년 팔선에 입사해 최유광 셰프가 근무하던 시기에는 이미 신라호텔 임원이었습니다. 기수로 따지면 비교 자체가 어려운 선배였죠. 그는 흑백팀전에서 선배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합니다. 참외의 물을 힘있게 빼야 한다며 후덕죽 상무님처럼 하라는 말이었죠. 임성근 셰프와 후덕죽 셰프 사이에서 최유광 셰프는 귀여운 막내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그 역시 대단한 경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원래 최유광 셰프는 건축 일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형처럼 건축학과에 진학했지만 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통학하는 생활이 너무 버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대학교를 자퇴하고 재수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비는 시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소피아 관광호텔의 한식당에 접시 닦기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이 없었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주방장이 바뀌면서 위에서 대대적인 청소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최유광 셰프는 우연히 이전 주방장이 쓰던 공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비법 레시피가 빼곡했고 최유광 셰프는 그 공책을 공부하며 처음으로 요리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이후 신라호텔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을 때는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윗사람 대부분이 화교였는데 이들은 화교 후배들만 편애하고 지시도 중국어로 내리니 한국인이었던 최유광 셰프는 자연스레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따로 중국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중국 본토 셰프들과 중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그는 신라호텔 더 파크뷰로 배치되어 메뉴 구성부터 인테리어까지 전면 개편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더 파크뷰는 일매출 7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뛰게 되었죠. 이때부터 회사에서는 그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연수만 80번 넘게 보내주었죠. 이 시기에 최유광 셰프는 스스로를 국내 최고 셰프라 믿으며 강한 자부심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월급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월급 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우연히 장사를 하는 후배가 월 소득 2천만원을 거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자기 장사를 결심했고 건대 커먼그라운드에 자기 이름을 건 123 최유광 중국집을 열었습니다. 이 선택 역시 대성공이었고 식당은 건대 맛집으로 소문이나 직장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돈을 벌었음에도 정작 재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요리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짜장과 짬뽕을 매일 기계처럼 찍어내야 하는 게 점차 버거워졌죠. 결국 최유광 셰프는 다시 진짜 하고 싶던 요리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청담동에 코자차라는 식당을 열어 아시안 레스토랑에 도전했고 이후 코자차는 미슐랭 가이드 원스타에 선정되며 실력을 또 한 번 인정받았죠. 선배들 사이에서 한번 미리 테이스팅을 해보자고 의견을 냈던 김희을 셰프, 1987년생인 그녀는 백수저 팀 안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합니다. 처음에는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자 망설임 없이 빠릿빠릿 움직이며 선배 요리사들을 묵묵히 도왔죠. 미나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김희은 셰프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먼저 미나리를 가져오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미나리 향이 약하다며 깻잎을 첨가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나이는 어리지만 요리에 진심인 그녀는 의외로 어렵게 요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녀는 도예를 전공하던 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딸이 요리사가 되는 걸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죠. 결국 김희일 셰프는 집을 나와 백화점, 마트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혼자 학비를 벌어 요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 국제호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에서 조리 외식 경영학 석사과정까지 마쳤지만 막상 현장에 서면 늘 마음 한구석에 나는 해외파가 아니다 라는 콤플렉스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희일 셰프는 스스로를 계속 다그쳤고 매 순간 아등바등 살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죠. 결국 남편 윤대현 셰프와
셰프와 함께 식당 소울을 열어 오픈 4년 만에 미쉐린 원스타를 획득합니다. 안타깝게도 김희은 셰프의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김희은 셰프는 아직까지도 아빠가 맛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막내 라인은 바로 손종원 셰프입니다. 흑백팀전 두세 번째 라운드에 참가한 그는 선배들 사이에서 혼자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막내답게 재료를 다 챙기고 뒤에서 선배들을 서포트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정우영 셰프조차 놀랄 정도였죠. 그러나 손종원 셰프는 자신이 많이 움직이는 만큼 팀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이 정도는 희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의 인성은 군대 때에도 똑같았다고 인증하는 댓글도 등장했습니다. 그의 군대 후임이었다는 사람은 손종원 셰프가 군대 시절에도 성격 좋고 멋진 선임이었다고 남겼죠. 손정원 셰프는 인성만큼이나 경력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조선 페리스 호텔 한식당 이타닉 가든, 명동 레스케이프 호텔 양식당 라망시크레 두 곳에서 헤드 셰프를 맡고 있는데 두 식당 모두 미쉐린에서 원스타를 받았죠. 참고로 한국에서 두 곳 이상의 식당을 동시에 미쉐린 스타로 만든 셰프는 손종원 셰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두 식당을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 처음에는 여유가 없어 흑백요리사 출연 제안도 고사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의 계속된 설득 끝에 출연을 결정했지만 캐스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셰프로 꼽힐 정도로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고 하죠. 흥미로운 건 손종원 셰프가 다소 늦은 나이에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점인데요. 원래 그는 요리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난 그는 텍사스의 올세인츠 사립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로즈헐먼 공과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앞길도 안정적이었지만 막상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평생 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우연히 방문한 뉴욕 요리학교 CIA에서 요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끼어 평생 요리를 하며 살기로 결심했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교를 중퇴했지만 이미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요리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불안도 컸다고 합니다. 손종원 셰프는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듯 더 악착같이 요리를 배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 주 5일을 근무했고 나머지 이틀은 다른 식당에서 무급으로 일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죠. 이런 그의 태도는 셰프가 된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 한쪽에는 진화한다는 뜻의 영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자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죠. 이번 흑백요리사에 지원한 이유 역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흑수저 팀 가운데서도 유독 남다른 포스를 풍기며 팀전을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요리 괴물입니다. 그는 미국 요리학교 CIA를 졸업하고 덴마크의 제라닝, 미국의 그래머시 태번 등을 거쳐 미쉐린 3스타, 프렌치 런드리의 수셰프로 일한 경력이 있죠. 탄탄한 경력 덕분에 일부 사람들은 그가 원래는 백수저에 들어갔어야 했으나 프로그램에 반전을 주기 위해 흑수저로 캐스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흑백요리사는 공개 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백종원 심사위원에 대한 의문이었죠. 이에 대해 김학민 PD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무겁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시즌3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여러 의견을 유념하며 다음 스텝을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은 바로 방출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즌1에서 일부 셰프들이 방출 시스템 탓에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죠. 이에 대해 흑백요리사 제작진은 방출 같은 룰은 두 번 다시 없다고 못 박으며 대신 더 긴장감 있고 완성도 높은 미션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셰프들의 열정과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노력 덕분에 현재 흑백요리사 시즌2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개 첫 주에는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어 프로그램으로 꼽혔죠. 아직 회차가 절반가량 남았는데 앞으로의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지 큰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첵트 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 기획 윤현준.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